저희가 컨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대충 이게 뭔 것 같으세요? 에디가 요번에 사실 숙제를 내주셨잖아요. 이력서를 읽어보고 마음에 드는 이력서를 찾아보라고. 근데 사실 저도 한 100개쯤 읽기 시작하니까 다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 사람만이 가지는 좀 아이덴티티, 캐릭터성이 필요 있어야 그나마 이제 좀 읽게 되더라고요. 너무 좋은데요? 너무 핵심을 잘 짚어주셨어요. 일단 첫 번째로 안 읽혀요. 제 이력서, 제가 처음 쓴 이력서도 당연히 그랬겠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쓴 걸 누군가 읽어야 되는데 문제는 읽히지를 않아요. 근데 이 컨셉이란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도전하는 개발자입니다. 맨 첫 번째에 쓰는 말들 있잖아요. 저는 문제 해결을 좋아하는 개발자입니다. 저는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개발자입니다. 매일 1%의 성장을 이뤄내는 개발자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개발자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잘 습득하는 개발자입니다. 문서화를 잘하는 개발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말을 많이 쓰시잖아요. 이게 바로 컨셉이에요. 이 컨셉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왜 써야 되는 거는 이력서는 결국 글쓰기예요. 근데 이 글쓰기가 단순한 글쓰기가 아니고 네, 저희는 설득을 해야 되는 글쓰기인 거죠. 예를 들면 이력서를 제출한다는 행위 자체는 나라는 사람을 궁금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라는 사람을 궁금하게 만들려면 내가 이 회사에 어떤 것들을 기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거에 대해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면접관이라든지 인사 담당자한테요. 그래서 이 컨셉이 명확하게 잡혀있지 않으면 그 뒤로 가면 중구난방이 돼버려요. 분명히 나는 여기서 A라는 걸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뒤에 가서는 A라는 것에 대해 얘기하지 않고 B라는 것에 대해 얘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좀 궁금하실 텐데 자, 일단은 제가 그냥 이력서 템플릿을 하나 갖고 왔어요. 자, 보통은 요 위치에 저희 컨셉이랑 자기소개를 쓰죠. 예를 들면 나는 문제 해결력을 잘 해결하는 개발자입니다. 저는 그동안 개발자로 일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했고 이런 것들에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 해결력이 좋은 개발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컨셉 및 자기소개를 쓰죠. 그런데 그 뒤에 기술, 경력, 학력, 수상 내역 여기선 다른 얘기를 한단 말이죠. 우리는 컨셉을 맞춰 정해놓고 그거를 실제적으로 논리적 근거로 뒷받침할 내용을 기술, 경력, 학력, 수상 내역에 써야 되는데 그래야 글이 구조되어 있고 논리 정연하게 읽혀요. 앞서서 시저가 왜 안 읽히냐라고 했었을 때 그런 부분이 많은 거예요. 나는 실제로 이런 사람이고 내가 회사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기여를 할 수 있어요 를 명확하게 다들 잘 써놓으시고 그 뒤에는 다른 걸 어필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글을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맨 처음 서론을 보고 그러면은 그 뒤에는 요런 것들을 나오겠구나. 가령 문제 해결력이 좋다고 했으니까 문제 해결력이 얼마나 좋은지 본인이 증명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써놓겠구나라는 기대감을 안고 아래를 읽어 나가는 거죠. 근데 그게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거는 문제 해결력을 얼마나 그러면 이제 좋은지에 대해서 그 증거를 대야 되는데 그 증거가 아닌 다른 얘기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력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히지 않는 원인 중에 하나가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가장 중요한 컨셉을 정의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컨셉 어떻게 만들어? 자, 볼게요. 제가 앞서서 하나의 컨셉을 좀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어떤 컨셉이냐면 저는 끊임없이 사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노력하는 개발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뒤에는 어떤 것들이 써줘야 되냐? 사용자가 어떤 것에 불편함을 느꼈고 나는 그 불편함을 이렇게 해결했어요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력서에 쓰는 그 메인 테마를 보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버디버디 페이지 개발이라고 썼고 뭐 기술 스택 쓰고 대략적으로 사용자가 보낼 수 있는 채팅 속도 개선 이게 숫자가 나오니까 좋아 보이지만 앞서서 얘기한 사용자의 불편함을 어떤 식으로 해설했는가 그리고 어떤 불편함을 느꼈는가 가 드러나 있지 않죠. 지금 보면은 그 아래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컨셉을 잡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라는 거를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걸 정해야 그 뒤에도 내가 뭘 써야 될지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방향성이 명확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방향성대로 이제 저희는 좀 이따가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자기소개도 그런 식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이력서 템플릿 정해 놓으신 거에 템플릿 구조를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그 구조도 마찬가지로 짤 수 있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구조는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사용자가 어떤 불편함을 느꼈는지 섹션 하나,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나는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고 이거를 해결을 함으로써 사용자가 어떻게 만족을 했는지 같은 부분들을 보여주는 섹션이 좀 필요하겠죠.
이번에 사용할 이력서 전략은 바로 결과 먼저 쓰기입니다. 먼저 전략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개발자 특성에 대해 알아야 됩니다. 개발자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기술적인 개발자, 프로덕트 개발자. 기술적인 개발자는 말 그대로 기술에 대해 깊게 파고드는 개발자이고, 프로덕트 개발자는 UX, 결제 전환율 같은 부분들을 더 신경 쓰는 개발자입니다. 이 두 가지 분류를 통해 어떤 강점을 드러내야 할지 결정할 수 있어요. 시저로 예시를 들면 시저는 기술적인 개발자에 가깝습니다. 기술을 깊게 파고들고 그러한 것을 알아갈 때 흥미를 느껴요. 그래서 저는 시저의 강점을 기술적인 개발자에 초점을 둘 겁니다. 다만 신입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개발자의 강점과 프로덕트의 개발자의 강점 비율을 5대1로 둘 겁니다. 강점을 파악했다면 이제 컨셉을 정해야 됩니다. 여기서 컨셉이란 본인을 한마디로 어떤 개발자인지 정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문제 해결력이 뛰어난 개발자입니다. 저는 문서화를 잘하는 개발자입니다. 와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이 컨셉을 정했다면 이제 목차를 만들 겁니다. 여기서 목차는 이력서 구조를 잡는 일을 말해요. 예를 들면 프로젝트에 이렇게 적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컨셉을 문제 해결력이 뛰어난 개발자라고 했다면 이런 식으로 구조를 짤 거예요. 이렇게 어떤 컨셉을 가지느냐에 따라 구조를 변경하여 강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제 구조까지 세웠다면 이제부터 컨셉을 뒷받침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기술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보통 시저와 같이 부트캠프를 수료하신 분들이라면 포트폴리오를 2개에서 3개 정도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성과를 기술해야 하는데 도대체 뭘 써야 되지?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보통은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작하실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게 맞습니다. 다만 저는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프로젝트에서 말할 성과를 내 컨셉에 맞춰 성과를 먼저 쓰는 거예요. 앞서 컨셉을 문제 해결력이 뛰어난 개발자라고 했고, 이런 프로젝트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다른 분들의 이력서를 참고해서 본인 상황에 참고할 문제를 찾는 거예요. 혹은 다른 현업 개발자들의 블로그를 보며 실제 현업에서 마주하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한 결과를 먼저 쓰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요.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수치나 상세한 부분을 고치면 됩니다. 이렇게 프로젝트를 리팩토링 해가면서 프로젝트의 퀄리티를 높이는 거예요. 이 방법을 쓴 이유는 앞서 말한 것처럼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다른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력서에 몰빵을 하더라도 20% 정도는 기술 면접을 준비할 체력을 남겨놔야 됩니다. 하지만 새롭게 프로젝트까지 하게 된다면 체력을 더 소모해야 했고, 그렇게 되면 이 여행기를 완주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어요. 를 되게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일단 하면서 좀 어떠셨어요, 시전은? 어려웠어요. 자기소개가 제일 어려웠어요. 면접관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 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가진 장점이 있기는 한가? 이런 생각에 휩싸이면서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그걸 적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면접관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면접관은 시저한테 뭘 바랄 것 같으세요? 그냥 에러 없이 주어진 기능하면은 일단 신입이니까 최대한 시키는 거 잘하는 게 첫 번째였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좀 안전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할 것 같아서 다른 팀원들의 퍼포먼스를 적어도 낮추지는 않아야 한다? 이게 약간 두 번째였던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의 요구하는 좀 상황일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시저 입장에서는 면접관이 도대체 뭘 원하는지 상상하기가 좀 힘들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그거를 조금 더 일단 읽어볼게요. 일단 팀의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 좋은 접근이네요. 좋은 컨셉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개발자라는 컨셉, 이렇게 한 세트로 가시려는 거죠? 요렇게는. 제가 이력서를 몇 개 그때 찾아본 것도 있고, 저희 학원 분들 중에 이제 조금 그래도 서류가 잘 되셨던 분이 계셨는데, 두 분 다 약간 마인드셋 같은 거를 추가로 조금 개발자로서 좀 분리해서 적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나는 뭐가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 거 한번 볼게요. 팀의 가치, 요거는 아까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배움을 추구하는 개발자, 요것도 좋은 것 같아요. 끊임없이 지식을 습득하고 적용하고 더 성장하는 거 목표. 이것도 좋은 것 같은데요. 다음 거 볼게요. 팀의 가치는 아까 계속 있었던 거니까 개발자로서 의도를 표현하는 개발자, 코드의 의도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뭐 이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개발자, 소프트웨어의 소프트한 면을 이해합니다. 지속 가능한 코드.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코드 구조. 좋네요. 요거는 좀 아까랑 달라졌어요. 이제 도전하는 개발자로 아예 바뀌었는데, 아키텍처적인 논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함으로 리액트의 클린 아키텍처를 도입해보는 것이 도전. 옵저버, 오케이, CRA, 실무 경험, 짧은 시간 내에 주어진 일정을 관리할 수 있을까? 요 것 중에서는 가장 마음에 드는 건 뭐예요? 자, 이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있는데 어떤 거가 가장 마음에 드세요? 일단 맨 처음에 사실 4번까지가 계속 좀 템플릿이 비슷했잖아요. 그래서 1, 2, 3, 4번 중에는 조금 1번이 그 주변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저의 장점, 보여지는 장점이랑 좀 제일 비슷한 것 같고 잘 표현되는 것 같다 하셔서 이걸로 했었는데 좀 계속 마음에 안 들어서 도전하는 개발자를 그 에디가 준 걸로 일단 다시 생각을 해봤는데 그 도전하는 개발자를 해보니까 제가 계속 공부했던 것들이 사실 계속 도전을 하긴 했던 거였더라고요. 저게 제 솔직한 마음이고 좀 성장 과정도 보여서 1번이랑 5번이 조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약간 요렇게 총 5가지를 키워드를 뽑아보면은 요런 컨셉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신입 입장에서는 여기 와서 얼마나 빠르게 우리 팀에 적응을 할 수 있느냐를 가장 많이 보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가장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성장 가능성이라는 걸 좀 많이 봐요. 보통은 그 2가지를 보고 그 나머지 것들은 거기서 다 파생되는 것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배우는 거에 있어서도 빨리 배운다 그러면 빨리 배운다 그러면 적응을 잘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파생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시저가 요번에 잡아주셨던 컨셉을 좀 보니까 저는 좀 한 가지 키워드가 좀 떠올랐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시저를 설득할 거예요. 저는 이 컨셉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시저를 설득할 건데, 자, 그러면 제가 시저를 뭘로 설득을 하고 싶냐면요. 저는 공감이라는 컨셉으로 가고 싶어요. 왜 공감이라는 컨셉으로 가고 싶냐면, 시저가 저는 일단 요게 아마 첫 번째랑 2번째 거였을 거예요. 그리고 일단 저는 첫 번째 저거 팀의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 저거 굉장히 좋은 워딩인 것 같고, 그 중에 팀원에게 더 좋은 코드를 설문할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학습합니다. 요게 저는 가장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개발자라고 했을 때 단순한 해결을 넘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고, 문구도 되게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요것도 진짜 좋은 개발자,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성장 가능성과 적응력, 이 2가지를 놓고 봤을 때 성장 가능성이 있는 개발자라고 하려면 딥하게 파고드는 그 습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뭘 알려줘도 거기까지 파고들어서 결국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기술이 이해했는지 등장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가장 적합한 기술을 고르려기 위해서 고민합니다. 그래서 요 문장도 저는 되게 좋았던 거예요. 자, 2번째, 배움을 추구하는 개발자. 요것도 제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적응력 그리고 성장 가능성에서 파생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또 그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게 어떻게 현실의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는지를 고민합니다 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해서 제 느낌에 가장 요런 문장들을 조금 더 잘 포장해서 가면은 훨씬 좋지 않을까? 하지만 제가 요 컨셉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안 드렸던 이유는 이력서 100장 중에 약 한 70장에서 80장 정도는 이 키워드들을 다 써요. 팀의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 문제를 해결하는 개발자, 배움을 추구하는 개발자, 더 나아가서 매일 1%씩 성장하는 개발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컨셉들이. 근데 저희의 1차적인 목표는 저는 시저를 튀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이력서 자체를. 왜냐하면 수많은 이력서가 들어올 건데, 그래서 제가 그 유명 사이트의 템플릿을 버리고 새로운 템플릿을 찾아봐라 했던 이유도 일단 겉표지가 비슷해 보이면 비슷하게 느껴지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저는 템플릿을 고르라고 했던 거였고, 2번째로는 이제 템플릿이 달라졌으니까 안에 내용 중에 가장 최상단에 있는 것만 읽을 거란 말이죠. 보통은 서론만 읽고 아래 내용을 안 읽는다고 하잖아요. 서론이 안 좋으면 아래 내용도 안 읽는다고 하듯이 이력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 누구도 잘 사용하지 않았던 키워드를 써보는 건 어떨까?
근데 시저가 이미 컨셉으로 정했던 것을 갖고 와서 그거의 형태로 가공해보는 게 어떨까 해서 공감이라는 컨셉을 갖고 온 거였고, 그 공감이라는 컨셉으로 저라면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 예시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자, 일단은 공감은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프론트엔드 개발자로서 공감을 해야 될 대상은 누가 있나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실사용자일 거고 그 외에 뭐 디자이너, 백엔드, 제일 좀 중간에 껴있어서 많은 것 같아요. 네,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근데 저는 관점을 조금 비틀 거예요. 어떻게 비틀 거냐면, 실사용자가 맞긴 하죠. 근데 우리 조금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진짜 실사용자는 같은 동료예요. 정확히 말하면 프론트엔드 코드를 같이 프로젝트에 기여하는 동료들. 제가 왜 그렇게 제가 한번 꼬았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걸 꼬게 된 이유는 팀원에게 더 좋은 코드를 선물할지 요 문장 때문에 제가 한번 꼬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감이란 키워드로 어떻게 할지 한번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저라면 이렇게 바꿀 것 같아요. 저는 같이 일하는 팀원의 사소한 고충도 흘려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제가 짠 코드를 쉽고 더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분들의 문제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갔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를 해결하는 개발자,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려고 하고 왜 등장했는지 이해하려 한다. 이것도 사실 개발자들, 그러니까 어떤 프레임워크, 기술이겠죠 여기선. 기술은 끊임없이 변해요. 근데 기술이 왜 변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니 그 기술은 어떤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다음 프레임워크가 유행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프레임워크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사실 문제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이 먼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거는 그쪽으로 좀 쓸 것 같고, 그리고 이것도 저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현실의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는지 고민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실사용자에게도 공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사용자가 어떤 것에서 실제로 불편함을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UX적으로 풀어서 그분들의 고민을 좀 해결을 해줄 수 있다면, 아 그게 불편함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껴야 그 다음에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이걸 해결해 볼까? 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랑 한번 좀 엮어보면 어떨까? 라는 좀 생각이 있어요. 얘는 지금 잘못 찍힌 게 맞는 것 같죠? 예, 이거 요런 형식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좀 글을 좀 쓸 거예요. 보이스오버 시작하기. 설명을 드려보자면, 일단은 저희가 Next.js 그냥 얘만 렌더해서 그냥 감싸주면 되잖아요. 되게 너무 이게 수준이 높아서 잠깐 길을 잃었습니다. 동작 원리를 조금 더 알고 싶어서 요거를 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다른 한쪽은 원래는 면접까지만 하겠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오늘 추가 과제가 나와서 지금 추가 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낮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요즘 막 채용 시장이 안 좋다라는 말이 너무 많이 들려서 저도 이제 막 고민을 좀 많이 했죠. 만약에 4개월 뒤에 사실 이게 뭐 채용이 확정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멘토링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4개월 뒤에 만약에 안 됐을 때 어떡하지? 지금처럼 만약에 똑같은 연봉으로 다시 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좀 걱정도 사실 있었죠. 4개월이 길다면 길지만 짧다면 또 짧은 시간이고 그때 가서 제가 또 다시 취업을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런 거죠. 이 회사가 뭐 마음에 드시면 저는 뭐 여기서 이제 아마 멘토링은 종료하겠죠. 왜냐하면 사실상 이 멘토링은 취업을 1차적 목표, 그리고 저희가 공동 목표로 잡은 것도 취업이기 때문에 사실 멘토링은 좀 종료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일단 사실 뭐 맞죠. 뭐 시저가 말씀하신 것처럼 4개월 뒤에 뭐 취업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일단 첫 번째로 그거를 이 약간 119 프로젝트라고 해서 119일이라고 제가 딱 기한을 정해놓긴 했지만 119일 동안 취업을 아예 못하면 제가 손을 놓고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좀 들고, 두 번째로는 좀 아쉬워요. 뭐가 아쉽냐면,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솔직하게 우리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으니까. 저는 처음 맞아요. 시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저의 이력서 보고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 시저한테 충격을 받은 것도 받은 건데 아 이거를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나? 라는 생각이 일단 1차적으로 좀 들었고 아시는 게 조금 적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시저와 같으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그게 좀 안타까웠고 근데 요거 하나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보다 코딩 잘하시는 분 계시겠죠. 저보다 멘토링 잘하시는 분 계시겠죠. 근데 제가 그분들에 비해 잘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그분들보다 한 200배 정도 실패를 더 많이 해봤어요. 취업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단연코 그분들보다 더 실패를 많이 해봤고 더 많이 떨어져 봤고 더 많이 이력서 돌려봤고 더 많이 면접 봤고 더 많이 그 기술 과제 해봤을 거라고 저는 장담해요. 저도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나 많은 실패를 겪었어요. 너무나 많은 실패를 겪었고 너무 많이 아팠어요. 너무 많이 울기도 했고 만약에 누가 보통은 그러잖아요. 약간 과거로 돌아갈 수 있으면은 억만금을 준다. 저는 절대 과거로 못 돌아가요. 대신에 제가 그때 얼마나 힘들게 그거를 살았는지 그러고 되게 치열하게 살았는데 그걸 두 번 다시는 못 하겠어요. 진짜로 그 실패했던 걸 남이 실패하게끔 똑같이 두지 않을 자신은 있어요. 제가 했던 실패들을 겪게 하고 싶지도 않고 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실패를 안 겪어보셔야 된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희 멘토링 시작할 때부터 처음에부터 그랬죠. 우리 실패를 겪으러 가는 겁니다 라고 맨 처음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실패는 사람을 성장시켜요. 그래서 필요한 실패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실패를 겪었으니까 그냥 여기서 만족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단계 딱 그 다음 한 스텝이 뭘까만 정도만 생각을 해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모든 거를 그려드리지 않고 한 스텝 한 스텝만 지금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력서 같은 경우에도 제가 풀로 뭐 어떻게 하자라고 절대 얘기 안 했죠. 그냥 지금 당장의 시저가 한 스텝을 걸을 수 있다면 그 스텝이 어떤 게 있는 걸까 정도로만 지금 숙제로 계속 내드리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력서 템플릿이 그랬고 컨셉 정하는 게 그렇겠죠. 근데 저도 제가 찾은 길이지만 이 스텝 넘어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시저는 그거를 계속 밟고 가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직을 나중에도 하셔야 되니까. 지금 당장은 불황기이지만 사실 이 업계가 모르겠어요. 얼마나 불황기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은 7년 주기라고 불러요. 요거를 개발자 사이들에서는 좀 유명하기는 한데 이 7년 주기가 끝나면 또 호황기가 찾아오겠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지금 불황기인데 만약에 호황기가 찾아오면은 그때는 취업이 잘 될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자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때 개발자 호황기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거의 모든 대학교가 컴공과를 복수 전공이 가동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그 졸업하는 학생이 그때 당시에는 역대 최대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만큼 뭐 당연히 경쟁자가 많은 거겠죠. 넓은 풀이 생기면 경쟁자도 당연히 거기서 많이 생길 테고 그러면은 그때가 되면은 취업이 쉬울까? 에 물음표를 한번 던져보자는 거죠. 스스로에게. 맞아요. 네. 저도 그 생각이 많았어요. 확실히 에디가 딱 남자답게 말씀해 주시니까 네. 지금 매일 발송 클릭 누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약간 서류의 매운맛을 또 한 번 느껴서 이것도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